되게 골다공증이 이제 호르몬하고 좀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보는 과가 내분비내과라서 진료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정형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이런 데서도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편한 과를 선택을 해서 진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분비내과에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대표적인 노화질환이에요. 노화질환. 옛날에 지금은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긴 한데 옛날에 자연 수명이 사람이 45세쯤 됐어요. 45세. 그래서 45살이 넘어가면 생기는 병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당뇨병, 고혈압, 중풍, 그다음에 골다공증. 옛날에는 폐경이 또 45살쯤에 됐었죠. 요새는 평균 폐경 연령이 만 52세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노화 질환, 45세 넘어가면서 생기는 이제 질환이 이제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더라도 잘 뼈가 안 부러집니다. 넘어질 때 세게 안 넘어지죠. 팔도 잘 짚고 이게 그 근육하고 신경계가 이제 빠릿빠릿하니까 그렇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잘 골절이 되죠. 돼서 이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가지고 좀 덜 단단해져서 골절이 넘어지면서 잘 발생하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뼈를 튼튼하게 해주면 넘어져도 골절이 안 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잘 치료하면 중풍을 한 30% 예방해요. 30% 예방을 하는데, 골다공증은 그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잘 치료를 하면 짧게는 평균적으로는 50%, 좋게는 한 70%까지 예방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료 효과가, 뼈만 치료를 해도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워낙 노화질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골다공증 환자가 한 300만 명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여성분은 한 10명 중에 서너 명이 골다공증이고, 남자는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남자가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는 10%니까 이거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사실은 흔한 병입니다. 근데 이제 골다공증이 그럼 왜 치료를 하느냐? 당연히 이제 뼈가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데, 특별한 위치들이 좀 있어요.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생기는 위치. 예를 들면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발목이 잘 접질러지잖아요. 발목 골절, 손가락 골절, 문지방 같은 데 끼어가지고, 이런 거는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골절은 아니고,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 척추입니다. 척추. 그래서 허리 휘는 게 요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손목입니다. 손목은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가지고. 제일 무서운 골절이 고관절 골절이에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아마 다들 그 전에 70년대, 60년대에 고관절 골절로 돌아가신 분들 동네에 많이 있잖아요. 욕창도 생기고. 이게 제일 무섭고, 요게 한번 생기면은 사망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수술을 해도 사망률이 한 20% 증가됩니다. 그 이외에 팔, 여기, 그 다음에 골반뼈, 갈비뼈, 이 6부위가 대표적인 골다공증으로 생기는 골절이 됩니다. 이 발목 골절, 두개골 골절, 손가락 골절, 발가락 골절, 이런 거는 골다공증 때문은 아닌 골절이 됩니다. 골절이 생기면 당연히 통증이 생기죠. 통증이 생기는데, 골절되기 전에 뼈만 약해져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없는데,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약간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는 병이에요. 이 자체로는 골절되기 전에는 통증도 없고, 그래서 통증 때문에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난처해 하는 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이거 골다공증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특히 무릎이 아픈 걸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무릎은 뼈하고 뼈 사이의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골다공증 때문에 아픈 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아픈 거가 되겠죠. 근데 골절이 생기면 그때 통증이 생기는데 특히 이 척추골절, 척추가 이렇게 짜부러지는 거, 압박골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여러 개, 척추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인데 여러 개가 짜부러지거나 그러면은 통증이 당연히 생기는데 하나만 생기거나 아니면 약하게 짜부러지는 경우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4명 중 3명은 통증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없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치료할 욕구가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 약은 아주 바람직하게는 3년 이상 복용하면 가장 좋다 그래요. 3년 이상. 3년 이상 복용하면 가장 좋다 그러는데 중간에 약을 이제 중단하는 경우가 가장 치료에 가장 중요한 방해 요인입니다. 방해 요인. 증상이 좋아지는 걸 못 느끼니까 병원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검사는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검사가 정식 검사예요.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는데 척추하고 고관절 두 부위를 봐요. 척추하고 고관절이 뼈가 구성 성분이 조금 달라요. 워낙에 그쪽에 골절도 잘 생기지만 저 부위를 측정하는 이유는 전체 뼈를 대표하는 두 부위예요. 두 부위. 그래서 요거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척추를 찍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초음파와 CT는 요새는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엔 참 많이 했었죠. 근데 이거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져요. 요게 보험이 되면은 한 2, 3만 원 정도 할 텐데, 이 검사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 골밀도 검사가 보건소에도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어 있고, 보건소 기계들이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요. 비싼 기계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나라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측정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내가 얼마나 심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루뭉실하게 의사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시작이에요 뭐 혹은 아주 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요 진단하는 요 점수를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요걸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뼈가 만들어질 때 사춘기에 뼈가 쫙 늘어납니다. 뼈가 쫙 늘어나서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제일 뼈가 단단해져요. 제일 뼈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는 1년에 0.5%씩 살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폐경이 되면 1년에 한 3%씩 확 줄어들죠.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속도가 조금 덜해지다가 70이 넘어가면 또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제일 뼈가 튼튼한 한국인 청년들 그래 평균값보다 한국인 청년들 지금 손자나 이제 아들뻘이 되겠죠. 혹은 딸. 그것보다 뼈가 얼마나 약하냐를 보는 거예요. 약하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뼈가 약해지는. 요렇게 뼈가 감소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젊었을 때 뼈를 충분히 키워놓으면 조금 감소돼도 나이 들어서 괜찮겠죠. 나이 들어서. 그래서 골다공증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젊었을 때 만들어 놓은 뼈를 평생 살면서 조금씩 우리가 갉아먹으면서 쓰게 되는데 젊었을 때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운동하고 우유 많이 먹고 이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요법하고 식이요법은 나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은 한 5배 정도 효과가 더 좋아요. 5배 정도.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 젊은 친구들 운동하라 그러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쭉 감소되는데 얼마나 감소되느냐에 따라서 요 선 마이너스 1.0 이상을 정상이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2.5보다 떨어지면 이제 골다공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보다 더
뼈가 물렁물렁해진 경우,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그 전을 골감소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골감소증. 아직은 골다공증은 안 됐지만 뼈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골감소증하고 골다공증을 합치면 한 7, 80% 돼요. 7, 80%.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의 한 20, 30%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요게가 한 3분의 1, 남자분들은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값은 만약에 이 병원 갔다가 이사하면 이제 병원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의사한테 한번 물어봐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T값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아유 어르신은 이제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면 그거 적어뒀다가 나중에 딴 병원 갔을 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골밀도만으로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골밀도는 얼마나 골절이 잘 생기느냐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도 좀 찍거든요. 병원에 오면 여기 제 환자도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오면 아시겠지만 혈액 검사는 뭘 하냐면은 뼈가 칼슘하고 인이 합쳐진 덩어리예요. 칼슘하고 인. 칼슘하고 인 수치를 봅니다. 그 다음에 뼈의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비타민 D 부족이 우리나라 그 폐경 여성, 50세 이상 여성의 한 80%가 비타민 D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지 보고. 그 다음에 간이 나쁘거나 콩팥이 나쁘면 뼈가 약해져요. 뼈가 약해질 뿐더러 약도 쓰기 어려워져요. 간 나고 콩팥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 갑상선, 백혈구, 그 혈액 안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빈혈, 이런 것들은 뼈가 나쁜 원인들을 보기 위해서 피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쁘면 이걸 같이 치료를 해줘야 효과가 납니다. 만약에 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골다공증 약만 쓰면 치료 효과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혈액 검사 중에 뼈가 부서지는 정도, 속도를 측정하는 피검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약 먹기 전에 검사를 하고 약 먹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약이 잘 안 듣는 경우가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을 미리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치료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좀 많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소변을 모으기 시작해요.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체질이 아닌지. 칼슘 빠져나가는 걸 막는 약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써주면 도움이 돼요. 그걸 고칼슘 요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고칼슘 요증이 있는 환자들은 골다공증도 생길 뿐더러 요로결석도 잘 생겨요. 콩팥이나 소변 나오는 길에 돌멩이가 잘 생기죠. 그래서 그걸 같이 치료를 해줘야 돼서 합니다. 담석은 어떠냐? 담석은 전혀 관계없어요. 담석은. 응? 요석만 관계 있습니다. 요석만. 척추사진은 왜 찍느냐? 요 척추사진에 뭐 이상 보입니까? 이상? 요 뼈가 정상입니다. 요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거. 요 뼈를 보면 요걸 보면 요렇게 쐐기 모양으로 짜부러들었잖아요. 응? 쐐기 모양으로 짜부러졌잖아요. 이 쐐기 모양으로 짜부러든 분들은 뼈가 아직은 튼튼해도 이 주변에 골절이 되게 잘 생겨요. 이 주변에. 그래서 저런 경우는 골밀도가 많이 낮지 않아도 약을 빨리 써줘야 돼요. 저런 경우는. 그래서 척추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 혈액검사, 척추사진, 소변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노화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주로 폐경이 되면 폐경 직후에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권하는 거는 70세가 넘으면 꼭 하라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조금 일찍 해야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골절이 훨씬 더 잘 오거든요. 뼈가 좀 부실해져 가지고. 당뇨가 있으면 남자분들도 한 65세 정도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내가 한 50세 남자인데 어느 날 확 넘어지면서 내가 골절이 됐다. 그러면 또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이 외에도 골다공증이 잘 생길 것 같아. 이런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경우, 나이가 들면 잘 생기긴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조기 폐경입니다. 지금 만 50일에서 만 52세에 주로 폐경이 되는데 내가 45세에 폐경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잘 오죠. 유전은 뼈가 단단한 정도는 유전이 한 50% 넘어요. 50%. 그러니까 키가 큰 집안은 다들 자식들도 키가 크잖아요. 뼈는 굉장히 유전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내 어머니 아버지가 허리가 휘었었고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내가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체중 빼 할수록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살 빠지면 물렁물렁한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단단한 뼈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참 걱정이에요. 다이어트하고 자외선 크림 잔뜩 바르고 운동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여성들이 나중에 골다공증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절을 이미 알았던 사람, 그다음에 약 중에는 스테로이드란 약이 이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스테로이드 진통제로도 많이 쓰고 천식약으로도 많이 쓰고 이 골다공증 엄청 많이 일으켜요. 골다공증을 많이 일으켜서 스테로이드를 내가 3개월 이상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미리 골다공증 예방 치료약을 쓰면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고요. 술, 담배,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술, 담배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뼈세포를 죽여서 그래요. 특히 술은 하루 3잔 이상. 운동 부족, 칼슘, 비타민 D 부족.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은 골다공증을 다 일으킵니다. 암 수술을 받았었다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거나, 내가 당뇨병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심장이 나쁘다거나 폐기능이 나쁘다거나 이런 경우는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일찍 골다공증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좀 허리도 휘었었고 나는 체격도 약하고 그래서 좀 예방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예방은 음식과 운동이 되겠죠. 음식과 약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칼슘보다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햇빛에서 만들어지고 음식엔 거의 없어요. 사실 음식으로 보충한다는 거는 되게 어렵고요. 우리나라가 안 되어 있는 게 북미하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강화 우유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제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내가 햇볕을 많이 쏘이는데 밖에 나가긴 싫고 방 안에서 햇볕 쏘여도 되잖아요. 자외선 차단 유리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외선이 중요하니까. 자외선 크림 얼굴은 바르셔도 좋은데 팔은 조금 내놓고 돌아다니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공해도 좀 있고 해서 햇빛만으로 비타민 D를 다 보충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영양제를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비타민 D 역할은 칼슘을 흡수도 하기도 하고 또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근육이 튼튼해져요. 근육이. 잘 안 넘어져요. 응? 어르신들 중에 한 80 넘으신 어르신 중에 못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 비타민 D 한 3개월만 먹으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타민 D가. 요게 스웨덴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지구에서 더 위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풍부한 거는 이런 경우는 비타민 D 강화 우유 같은 게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우유에다가 비타민 D를 섞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서 안 되어 있어서 비타민 D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햇볕이 중요하고 햇볕이. 두 번째는 음식. 음식은 그냥 균형 잡힌 음식 드시면 됩니다. 균형 잡힌 음식 드시면 되는데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칼슘입니다. 칼슘을 먹기 위해서 제일 좋은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 피자, 요구르트 이런 건데 우유 먹고 설사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한 4명쯤 되거든요. 10명 중에 좀 한 4명쯤 되는데 그런 분들은 우유를 조금씩 나눠서 먹거나 아니면 끓여 먹어도 괜찮아요. 끓여 먹어도. 두부도 괜찮고요. 두부. 커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2잔까지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음식을 짜게 먹으면, 그러니까 찌개 많이 먹고 국물 많이 먹으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금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을 같이 이끌고 가요. 그래서 짠 음식 안 좋습니다.
멸치, 칼슘이 많은 음식인데 멸치를 짜게 먹었다. 멸치가 좀 짜잖아요. 별로예요, 그거는. 별로. 사골. 뼈 튼튼하기 위해서 사골을 많이 먹는데 사골엔 뭐가 많으냐면 인이라는 게 많아요. 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을 많이 먹으면 장에서 칼슘이 들어가는 걸 막아요. 그래서 사골도 별로 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좋은 음식이 우유인데 우유는 그냥 우유는 200cc, 한 잔이 200cc거든요. 200ml. 200ml 한 잔에 칼슘이 200ml 들어있어요. 200ml. 외우기 좋게. 근데 고칼슘 우유는 고칼슘이라고 들어가면 한 잔에 400ml 들어있어요. 400ml. 그래서 고칼슘 우유를 한 잔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저지방 고칼슘 우유를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지방 우유가 근데 좀 맛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도 약처럼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데 우유를 추가로 먹으면 좋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유를 못 먹으면 요구르트나 치즈 이런 것들 먹으면 좋고 그것도 못 먹겠다 그러면 이제 칼슘 보충제를 먹어야 되겠죠.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았냐면 한 2달 전에 영국에선가 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아주 큰 논문에 나왔는데 깽깽이 아시죠? 한 발 들고 이렇게 뛰는 거. 그거 하면 굉장히 치료 효과 좋다고. 그래서 뼈가 자극되는 운동. 그게 뭐겠어요? 깽깽이는 잘 못하잖아요. 연세가 많아지시면 못하는데 줄넘기도 아주 좋은 운동이 줄넘기. 근데 그것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걷는 운동을 많이 권합니다. 걷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햇볕도 좀 자연스럽게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걷는 운동을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을 많이 권하고요.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 근육을 키우는 운동도 좋아요. 근육이 탄탄해지면 뼈도 탄탄해지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재밌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재밌는 운동. 운동이 어떤 게 좋다. 이걸 따지지 마시고 내가 꾸준히. 운동이 즐겁지 않으면 장기간 못할 거 아니에요. 장기간 해서 그런 운동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다. 골다공증이 심하면 권하지 않는 운동이 잘 넘어질 수 있는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대표적이죠. 자전거가 권하고 두 번째는 허리를 심하게 구부리는 운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압박골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이거 하셔도 됩니다. 심한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이렇게 운동하고 햇볕 받고 우유를 드시는데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슬라이드를 못 마련해서 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집안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집안 구조를. 특히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권하는 게 밤에 약간 불빛을 좀 켜놔라. 불빛을 좀 켜놓으라 그러고 바퀴 달린 의자 같은 거 집안에서 좀 없애라 그래요. 바퀴 달린 의자 그런 거 없애라 그러고 양말을 신지 말라고 합니다. 잘 미끄러지니까. 혹은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든가. 그 다음에 턱을 많이 줄이라. 집안에 턱이 많으면 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물기 좀 없애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중 초점 렌즈를 좀 끼잖아요. 이중 초점 렌즈. 이중 초점 렌즈는 계단 내려갈 때 위험해요. 계단 내려갈 때 잘 굴르거든요. 그런 것들 좀 피하라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요거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골반뼈 패드 같은 것도 장착을 해요. 넘어져도 안 부러지게 이렇게 보호대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건 너무 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요법하고 식이요법을 하면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효과가 나빠지는 속도를 줄이는 효과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1년에 3% 뼈가 나빠질 거를 한 1%로 줄이거나 나빠지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노화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나이 들어서 하면은 효과가 좀 덜해요. 나빠지는 걸 좀 막는 거. 근데 뼈를 키울 수도 있어요. 운동하고 언제? 젊었을 때.
젊었을 때는 뼈를 키워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이. 나이 들어서는 키우지는 못한다. 뼈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약이 필요하게 되겠죠. 약이.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골밀도가 쭉 올라가는데 그 골밀도가 이렇게 약을 먹으면 쭉 올라가진 않아요. 쭉 올라가진 않고 처음에는 많이 올라다가 나중에 천천히,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 5년 정도면 변함없이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약을 끊으면 이제 사실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고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할 때는 내가 골밀도가 점점 좋아졌다고 했는데 5년, 10년 지나니까 왜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약은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키울 수는 없어요. 계속. 얼마까지 좋아지게 하느냐? 얼마까지 좋아지게 하냐면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뼈를 늘릴 수 있습니다. 15%.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럼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냐? 젊은 사람보다 뼈가 한 25% 빠지면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반 이상은 채울 수 있어요. 반 이상은. 그래서 1년에 한 3, 4% 정도 첫 해에는 이제 증가되기 시작해서 한 13%, 15%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뼈를 채우는 것보다 골절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더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골절은 평균 50% 예방합니다. 10개 생길 거를 5개로 줄일 수가 있고, 센 약을 쓰면은 7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효과 좋은 겁니다. 굉장히 효과. 그리고 이런 골다공증 치료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운동요법, 우유, 축산물, 그 다음에 햇볕이랑 같이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골다공증 약 누가 먹느냐? 아까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다공증 있는 경우에 먹고요. 두 번째는 아직 골다공증이 안 된 골감소증이어도 이런 경우엔 먹어요. 뼈가 아직은 뭐 많이 나쁘진 않지만 어머니가 허리가 휘었었다거나 내가 이거 지금 65세인데 55세에 골절이 한번 있었다는 과거력이 있거나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빼빼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약을 씁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나눠 드렸잖아요. 이 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 골절 위험을 알 수가 있어요. 골절 위험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 몇만 원짜리 골밀도 검사보다 2배 정확해요. 2배. 이 설문지 하나로 이 설문지에 나이, 남자냐 여자냐, 체중, 그 다음에 과거에 골절이 있었냐, 부모님이 골절이 있었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돈 안 드는 검사잖아요. 돈 안 드는 검사. 돈 안 드는 검사인데 이게 몇만 원 내는 골밀도 검사보다 2배 더 정확합니다. 2배. 여기에서 실제로 어떤 나라들은 골밀도가 적은 나라들은 골밀도 기계가 적은 나라들은 이것만 가지고 치료도 합니다. 이것만 WHO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 치료합니다. 여기에서 골절 위험이 10년 동안 20%구나. 고관절 골절은 제일 무섭다 그랬잖아요. 3% 이상이면 약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 퍼센티지를 저희들이 아마 나갈 때 드릴 거거든요. 계산을 해서 드리면은 이게 한 15% 이상이면은 15% 이상이다 그러면 골밀도를 측정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5% 이상이면 요게 되겠죠. 요게 몇 가지 항목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몇 프로 10년 동안 골절 생길 확률이 몇 프로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한 5년 전쯤에 2008년도니까 7년 됐네요. 7년. 뉴질랜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칼슘을 많이 먹으면 심근경색증이 잘 생긴다고. 신문 보셨죠? 뉴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굉장히 꽤 들어보셨잖아요. 과연 그런가? 이게 뉴질랜드 사람들이 하루에 칼슘 섭취량이 한 850ml 정도 돼요. 미국은 1100ml고. 근데 미국에서 연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연구만 그래요. 뉴질랜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칼슘제를 먹어도 괜찮은 게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은 우리 정부에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하루에 칼슘이 490ml밖에 안 먹어요. 우리는. 워낙 칼슘이 부족한데 칼슘제 먹어서 협심증 생긴다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100ml 먹는 음식에 1100ml 들어있는 미국도 괜찮은데 뉴질랜드 연구만 그래요. 뉴질랜드. 그래서 그거는 확증이 안 된 연구고 첫 번째 확인이 안 된 연구고 두 번째는 한국은 워낙에 칼슘이 부족한 나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칼슘제 못 먹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중에 속쓰린 거는 요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제를 먹으면 위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변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 그다음에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하러 갔을 때 그 얘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의사한테 나 요로결석이 있었다고. 그래 그 얘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하루에 1200ml를 보충하라고 권하는데 음식이 490ml, 고칼슘 우유 400ml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합치면 한 900ml쯤 돼요. 900ml. 여기다 칼슘제 조그만 거, 아주 작은 거 좀 섞으면 돼요. 근데 우유를 못 먹는다 그러면 칼슘제 양을 조금 늘려야 되죠. 1200ml를 맞추기 위해서. 비타민 D는 거의 부작용이 없는데 용량이 중요합니다. 용량이 중요한데 하루에 800에서 1000단위 정도를 권하는데 종합영양제에 보시면 한 100단위 정도밖에 없어요. 100단위. 그래서 종합영양제로는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문을 보시고 요 정도 보충되는 영양제를 사서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D 주사가 작년부터 막 그냥 횡행하고 있습니다. 횡행. 요건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로 이제 많이 하는데 요거는 되도록이면 안 맞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뼈가 잘 부러진다는 얘기들도 사실은 조금 있고요. 근데 비타민 D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한데 약은 도저히 부작용이 있어서 못 먹는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염증성 장질환, 장 수술하신 분들 이런 경우는 비타민 D가 먹는 약으로는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아주 일부 환자들에서는 비타민 D 주사는 되도록이면 맞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에는 이렇게 세 가지 약이 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걸 막는 약으로 여성 호르몬 유사약, 그다음 비스포스포네이트, 뼈를 새로 만드는 약, 부갑상선 호르몬 주사. 이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약은 이제 의사랑 상담을 해서 권하는데 골다공증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어서 속 쓰릴 환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 그래서 약제 효과하고 환자가 얼마나 병이 심하냐, 그 약제 효과를 좀 센 거를 쓸 거냐 아니면 부작용이 적은 거를 쓸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은 이렇게 세 가지 포맷으로 이루어집니다. 골다공증 약, 칼슘제, 비타민 D약 이렇게 많이 권하고요. 제일 많이 쓰는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 이름이 어렵죠. 이게 한국에서 80%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내분비학회 자료인데 80%가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내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느냐 아니냐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매일 하루 한 번 먹는데 공복에 먹어라. 그러면 비스포스포네이트예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이게 다 비스포스포네이트예요. 약 효과는 비슷해요. 아까 한 달에 한 번 맞는 약 먹는데 괜찮냐고 했는데 약 효과는 비슷합니다. 요 5가지가. 요 약은 속이 좀 쓰릴 수 있어요. 이거 좀 센 약이거든요. 센 대신에 속이 좀 쓰릴 수가 있고. 처음 먹을 때는 감기 몸살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감기 몸살 증상은 처음 먹을 때는 먹는 약인 경우에는 20명 중에 1명 생깁니다. 5% 생기는데 처음 먹을 때 몸살이 생기면 두 번째는 한 반으로 줄고 세 번째는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네 번째는 거의 없고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거는 적응이 되면서. 그다음에 턱뼈괴사, 요건 제가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테니까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또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먹는 게 좀 복잡해요.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몸 안으로 먹어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야 돼요. 약을 먹고 1시간 뒤에 밥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유나 주스랑 같이 먹으면 몸 안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맹물에다 먹어야 돼요. 맹물에다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먹고서 바로 누우면 이게 식도로 올라오면서 식도를 다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나서 30분 내지 1시간은 눕지만 않으면 됩니다. 눕지만. 막 돌아다니란 얘기가 아니고 앉아 있어도 되고. 눕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게 좀 복잡하죠. 턱뼈괴사가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턱뼈괴사는 이를 뽑거나 임플란트를 할 때 턱뼈가 이렇게 푹 파여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잇몸 치료나 내 충치 치료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되고, 그렇게 푹 파인 게 잘 아물지 않아서 거기 균 들어가면서 뼈가 썩고 뭐 이런 거거든요. 턱뼈괴사가 생기는데, 이거는 한 1, 2년 먹어서는 절대로 안 생겨요. 1, 2년 먹어서는. 오래 먹어야 생깁니다. 오래. 보통 4년 이상 먹었을 때에 4년 이상 먹은 환자에서 이를 뽑거나 임플란트 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예? 이를 뽑거나. 어느 정도냐? 5,000명 중에 1명 생겨요. 5,000명 중에 1명. 5,000명 중에 1명인데,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 생길 확률이 3년 동안에 20명 중에 1명, 5%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보다 이게 골절 예방이 훨씬 중요하니까 골다공증 약을 먹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골다공증 진단돼서 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근데 내가 이를 뽑을 예정이다. 그러면 치과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두 번째는 내가 3년 내에 약 치료한 지 3년 안 됐다. 그럼 괜찮아요. 그럼 괜찮은데 3년 넘었다. 3년 넘으면은 2달 이상 약을 끊은 상태에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치과 선생님한테 이런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얘기를. 너무너무 재수가 없어서 생겼다. 그럼 주사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주사약으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 주사약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사약을 제가 많이 권하지는 않는데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나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를 많이 쓰는데요. 약 효과는 먹는 약하고 비슷해요. 먹는 약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첫 주사 맞을 때 먹는 약이 20명 중에 1명이 몸살기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한 40%, 10명 중에 4명, 그리고 아주 심해요, 몸살기. 그래서 먹는 약을 조금 먹고 한 달 정도 먹고 나서 주사 맞으면 안 생겨 또. 그거는 의사들이 알아서 해줄 거고요. 주사 맞는 날은 그날만 물을 좀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 게 좋고. 주사약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많이 쓰냐면, 위를 수술했거나 식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좀 전 써요. 두 번째는 제일 많은 거는 속쓰린 환자. 약을 먹으니까 내가 속쓰리다. 그런 경우에 주사약으로 많이 바꿔드리고요. 또 내가 먹는 약이 한 움큼이다. 거기다 골다공증 약을 추가하는 것보다 주사로 합시다. 이렇게 많이 하고요. 또 제 환자 같은 경우에 제주도 환자도 있고 큰 병원이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서울에서 제사할 때마다 올라오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환자분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먹는 약을 먼저 선호를 하시고, 내가 저 병원 자주 다니기 싫다거나 속쓰리거나 이러면은 주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오래 치료하느냐? 아주 경미한 경우는 한 3년이면 충분하고요. 아주 심한 경우, 내가 벌써 척추골절이 한 3개쯤 되고, 아까 T 점수라 그랬잖아요. T 점수가 한 마이너스 4.0이다. 그럼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10년 이상 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험 때문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험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이 안 듣는 경우가,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약을 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면서 약을 드시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 유도체는 내가 여성 호르몬 유도체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일 먹는 약인데 식후에 먹고 있다. 그럼 요 약이에요, 요 약. 요거는 여성 호르몬 비슷한 거니까 남자에게는 못 쓰겠죠. 여자에게만 쓰는 약이고, 젊을수록 많이 써요. 젊을수록. 내가 한 55세다.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쓰고. 골다공증이, 요건 조금 약하거든요. 약이. 아까 얘기했던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말고 좀 약할수록 쓰고. 부작용으로는 속쓰림이 별로 없어요. 요거는. 쬐끔 있고. 쥐가 많이 나거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뭐 건강에 해롭진 않은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얘기를 하셔서 이제 약을 바꾸시면 됩니다. 턱벽에서는 이 약은 없고요. 10년, 20년 막 써도 되고, 유방암은 예방합니다.
유방암을 한 70%, 60 내지 70% 예방하니까 내가 가족력에 유방암이 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골형성 촉진제 이거는 매일 인슐린처럼 매일 맞는 집에서 매일 맞는 주사예요. 한 달에 한 70만 원쯤 해요. 약값이. 근데 이거는 뼈를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 경제적으로도 내가 여유가 있고 아주 심하고 딴 약으로도 효과 별로 없고 그런 경우에는 많이 권합니다. 2년 이상 치료하면 안 되고요. 2년 동안만 딱 치료하고 끊어야 되는데 그 끊을 때는 딴 약으로 꼭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끊고 나서 확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뼈를 충분히 키운 다음에 2년 동안 그 다음에 약을 이제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해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로 했는데 뭐니 해도 골다공증 치료가 제일 안 되는 이유는 자가치료 중단이에요. 자가치료 중단. 요거 우리나라 내분비학회에서 조사를 한 건데 당신은 골다공증이니까 약 먹읍시다 해서 1년 동안 약을 유지를 한 사람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돼요. 3명. 아까 얘기했죠. 3년 이상 먹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험이 안 돼서 약이 아주 잘 듣는 경우는 1, 2년 만에 끊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거는 칼슘제가 심장에 나쁘다 이런 소문이 나면 이제 병원에 안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2, 3년 뒤에 와서 이제 골절이 돼서 오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을 중단을 할 때는 꼭 의사랑 상의하시고 하고 치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이것이 되겠습니다. 시간